30분으로 듣는 사기. 오늘 우리가 펼쳐볼 책은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서 중 하나로 꼽히는 사기가 2000년 넘게 인류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권력, 배신, 생존, 그리고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이 뒤엉킨 2000년 전의 생존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기를 쓴 사마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한나라 무제시대의 사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 공식 기록관이자 역사 연구자였죠. 그는 평생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헌신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릉의 화, 즉 이릉의 패배를 변호했다가 황제의 분노를 사서 궁형, 다시 말해 거세형을 당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 지위, 자존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사마천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그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편지에서 그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치욕을 연료 삼아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 책은 극한의 고통을 겪은 한 인간이 인류에게 남긴 절규이자 통찰입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실패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한나라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기는 그보다 훨씬 이전 전설 속의 황제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마천 자신이 살았던 한나라 무제 시대까지를 다룹니다. 그 시간적 범위만 해도 수천 년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인물만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권력을 탐했고 배신을 했고 충성을 바쳤다가 버림받았고 억울하게 죽었고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칼 대신 계약서가 있고 전쟁터 대신 회의실이 있을 뿐입니다. 사기가 현대인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자는 언제나 당한다. 자, 이제 사기 속 인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4명의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이 4명의 이야기를 통해 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생존의 법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항우입니다. 항우,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강력한 힘, 불굴의 의지,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 맞습니다. 항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항우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항우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창업자입니다.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항우는 기술력은 세계 최고인데 경영 능력이 제로인 스타트업 창업자입니다. 제품은 완벽한데 팀빌딩을 못하고 투자자를 관리 못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한 천재 기업가, 그것이 항우입니다. 항우의 스펙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초나라 명장 집안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벌 3세의 군사 명문가 출신이죠. 그의 신체 능력은 전설적이었습니다. 거인 같은 체구에 혼자서 수천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전투력, 그리고 전략적 천재성. 거록 전투에서 항우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진나라의 주력 부대를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군사학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전술적 걸작입니다. 항우는 강을 건넌 뒤 배를 불태웠습니다. 솥을 깨뜨렸습니다. 돌아갈 길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부침주, 즉 배를 부수고 솥을 가라앉힌다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이 순간 항우의 군대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기거나 죽거나. 그 결과 항우의 군대는 진나라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장면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이것은 완전한 몰입과 결단의 힘입니다. 퇴로를 없애버리면 인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항우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완벽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항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재를 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범증을 보십시오. 범증은 항우의 책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항우 진영의 전략 총괄 이사였습니다. 범증은 처음부터 유방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홍문의 연회에서 범증은 항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유방을 죽여야 한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하지만 항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항우는 유방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항우가 어지럽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항우는 유방을 얕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유방 같은 초라한 건달 출신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만입니다. 그리고 이 오만이 그를 죽였습니다. 항우는 범증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유방 진영의 이간책에 넘어가 범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범증은 항우에게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증은 등창이 발병해 죽었습니다. 항우를 향한 분노와 절망이 그의 몸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능한 리더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조언을 듣지 않는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 밑에서는 인재가 자라지 않습니다. 인재가 남지 않습니다. 결국 그 조직은 리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다가 무너집니다. 항우의 조직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반면 유방의 조직을 보십시오. 유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층민 출신이었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전략에 특출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게으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에게는 항우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쓸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유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량보다 전략을 잘 짜지 못한다. 나는 소화보다 행정을 잘하지 못한다. 나는 한신보다 전쟁을 잘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이 3사람을 쓸 줄 안다. 그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경영입니다. 유방은 한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한신은 처음에 항우 진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한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신은 항우에게 여러 번 전략을 건의했지만 항우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한신은 유방에게 왔습니다. 유방도 처음에는 한신을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아가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유방에게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소아는 심지어 한신이 떠나려 하자 밤에 몰래 쫓아가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소아가 월하에서 한신을 쫓아간 이야기, 즉 소아월하추 한신의 유래입니다. 유방은 소아의 말을 믿고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파격적인 발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은 그 신뢰에 보답했습니다. 한신은 유방을 위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결국 항우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 인재를 과감하게 기용하는 결단력. 이것이 조직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항우는 범증이라는 최고의 인재를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유방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 그들이 빛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이 없습니다. 항우의 최후를 봐야 합니다. 해하 전투, 항우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항우의 병사들은 고향 노래를 듣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면초가의 유래입니다. 심리전의 완성이었습니다. 항우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지 내가 싸움을 못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너무나 슬프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항우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항우가 실패한 것은 하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재를 쓸 줄 몰랐고 조언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오만함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우는 오강에서 강을 건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강동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그었습니다.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항우에게 묘한 연민을 느낍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살아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항우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패자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편입니다. 유방은 살아남았고 한나라를 세웠고 역사의 위대한 황제로 기록되었습니다. 항우는 패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한신입니다. 한신, 저는 한신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한신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사 천재였지만 정치적 감각이 완전히 결여된 비극의 아이콘입니다.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한신은 기술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데 조직 정치를 전혀 모르는 직장인입니다. 실력으로는 회사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결국 상사에게 찍혀서 잘리는 그 유형. 더 나쁜 경우로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다 만들어 놓고 창업자에게 배신당하는 공동 창업자. 그것이 한신입니다. 한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신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한 빨래하는 할머니가 그에게 수십일 동안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한신은 나중에 크게 되면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천하를 평정한 뒤 그 할머니를 찾아가 천금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의 유래입니다. 밥 한 끼의 은혜를 천금으로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신의 어린 시절에는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과하지요, 즉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굴욕입니다. 한신이 시장에서 걷고 있을 때 동네 건달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칼을 차고 다니면 뭐하냐. 용기가 있으면 나를 찌르고 없으면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고. 한신은 그 자리에서 건달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신이 겁쟁이였을까요? 아닙니다. 한신은 그 순간 자신의 목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건달과 싸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굴욕은 참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어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굴욕을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한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은 실제로 위대해졌습니다. 유방의 대장군이 된 한신은 역사에 남을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조나라 군대를 무너뜨린 것, 위나라를 공략한 것, 제나라를 평정한 것, 한신의 전략은 매번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공격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유리하게 뒤집었습니다. 그의 전략적 천재성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군사학의 교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권력의 속성을 몰랐습니다. 한신이 제나라를 평정했을 때 그는 유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나라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유방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신이 왕자리를 요구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장량과 진평이 유방의 발을 밟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방은 재빨리 분노를 숨기고 오히려 한신을 진짜 제나라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신의 정치적 무감각이 드러납니다. 그는 타이밍을 몰랐습니다. 주군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유방의 마음속에 한신에 대한 경계심이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법칙입니다. 주군에게 너무 필요 불가결한 존재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군이 당신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주군은 당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결국 제거로 이어집니다. 한신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항우와 유방이 대립하던 시절 한신은 독립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괴통이라는 책사가 한신에게 조언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항우와 유방 사이에서 독립하여 3번째 세력을 만드십시오. 천하를 삼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거부했습니다. 유방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믿어주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고 한신은 의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세계에서 의리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자 한신은 차례로 강등되었습니다. 제나라 왕에서 초나라 왕으로, 초나라 왕에서 회음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후, 즉 유방의 황후에게 처형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한신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괴통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그리고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힌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순간 권력은 당신을 버립니다. 아니,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한신의 비극은 그가 무능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뛰어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현대 직장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익숙한 이야기입니까?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정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한신은 전쟁터에서는 천재였지만 조직 정치에서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이제 3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인물은 법녀입니다. 법녀. 이 이름은 한신이나 항우만큼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사기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다 간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법녀를 선택하겠습니다. 법녀는 춘추시대 월나라의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오나라에 패배한 월나라 왕 구천을 도와 20년의 와신 상담 끝에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완전히 망한 스타트업을 20년에 걸쳐 업계 1위로 만든 전략 총괄 임원입니다. 와신 상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구천은 오나라에 패배한 뒤 오나라 왕 부차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말 먹이를 주고 마구간을 청소하고 가장 치욕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수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법녀는 그 옆에서 구천을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월나라는 오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녀가 한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서시라는 절세미인을 오나라 왕 부차에게 바쳤습니다. 부차가 서시에 빠져 정치를 소홀히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미인계입니다. 법녀는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구천은 천하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법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구천 곁을 떠났습니다. 왜였을까요? 법녀는 구천이라는 사람을 20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천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법녀는 친구인 문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천은 목이 길고 입이 새처럼 생겼다. 이런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함께할 수 있지만 즐거울 때는 함께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떠나겠다. 그대도 빨리 떠나야 한다. 이것이 법녀의 통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만 위기가 끝나면 당신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가장 치욕스러운 시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 치욕의 기억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범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믿었습니다. 구천이 설마 자신을 해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문종은 구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토사구팽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범녀는 떠난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제나라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제나라 왕이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재상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범녀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두 나눠주고 다시 떠났습니다. 그는 도나라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사를 시작해 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주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지금도 장사의 신으로 숭배받는 인물이 바로 범녀입니다. 범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범녀는 완벽한 출구 전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핵심 자산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두뇌와 통찰력이 핵심 자산이라는 것을, 그 핵심 자산은 어디에서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특정 주군이나 특정 조직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봤다는 것입니다. 구천이 어떤 사람인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변화의 희생양이 되기 전에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범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범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혜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언제 떠나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4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인물은 소진입니다. 소진. 그는 전국시대의 종횡가, 즉 외교 전략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컨설턴트이자 세일즈맨입니다. 그는 말 하나로 6나라를 움직였습니다. 합종책, 즉 6나라를 하나로 묶어 진나라에 대항하게 만든 전략의 창시자입니다. 소진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굴욕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귀곡자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전략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떠돌다가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의 상황이 처참했습니다. 아내는 배를 짜면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형수는 밥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진은 이 굴욕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고의 노력을 상징하는 고사성어 인고의 유래 중 하나입니다. 소진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나라로 가서 합종책을 제안했습니다. 조나라 왕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진은 그 기세를 몰아 한나라, 위나라,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를 차례로 설득했습니다. 6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소진은 6나라의 재상 인장을 모두 차고 다녔습니다. 전국시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소진이 금이 환향했을 때의 장면이 압권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수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소진이 물었습니다. 형수, 왜 전에는 그렇게 오만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공손합니까? 형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지위가 높고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진은 탄식했습니다. 가난하면 부모도 자식 취급을 안 하고 부유하면 친척도 두려워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과 지위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 장면이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전에는 무시하다가 성공하고 나면 갑자기 친척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소진은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소진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연나라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습니다. 제 나라에 들어가 제 나라 내부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진은 제 나라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소진의 죽음 이후 그의 합종책은 무너졌습니다. 6나라의 동맹은 흩어졌습니다. 진나라는 결국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소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봅니다. 소진은 극한의 굴욕에서 출발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6나라의 재상 인장을 모두 차고 다니는 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6나라 모두에게 의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진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말의 힘입니다. 소진은 칼 한 자루 없이 말 하나로 6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힘입니다. 설득의 힘입니다. 2000년 전에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 이것이 소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항우, 한신, 법녀, 소진 4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4명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과 생존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우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사였지만 31세에 죽었습니다. 한신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지만 처형당했습니다. 소진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교가였지만 암살당했습니다. 오직 법녀만이 모든 것을 갖고도 자발적으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저는 이것이 자기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법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항우, 한신, 소진은 자신의 능력은 알았지만 자신이 처한 구조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인식입니다. 그리고 자기인식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 게임의 규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칙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사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사마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쓰면서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역사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역사서술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역사서들은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지배자의 업적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달랐습니다. 그는 황제도 비판했습니다.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도 정성껏 기록했습니다. 항우는 패자였지만 사마천은 그에게 본기, 즉 황제와 동등한 위치의 기록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사마천은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황제에게 치욕을 당했습니다. 권력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의 시각이 아닌 인간의 시각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승자만의 역사가 아니라 패자의 역사도, 강자만의 역사가 아니라 약자의 역사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사기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닌 이유입니다. 사기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통찰이 담긴 책입니다. 그 안에는 승자의 교만도 있고, 패자의 비애도 있고, 배신자의 탐욕도 있고, 충신의 비극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복잡하다. 그리고 그 복잡함이 역사를 만든다. 이제 사기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상항의 이야기입니다. 상항은 진나라의 개혁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리디자인한 혁신 관료입니다. 그는 진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귀족의 특권을 없애고 능력에 따라
포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농업과 군사를 국가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진나라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기반이 된 상항의 변법입니다. 상항의 개혁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했습니다. 귀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태자가 법을 어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항은 어떻게 했을까요? 태자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태자의 스승들을 처벌했습니다.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단이 상항의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진나라는 강해졌습니다. 상항의 법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상항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진효공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 상항을 미워하던 귀족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상항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항이 도망치다가 여관에 들어가려 하자 여관 주인이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상항이 만든 법에 의하면 여행 증명서 없이 여행자를 받아들이면 처벌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항 자신이 만든 법이 상항 자신을 막은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 자신이 갇히는 것, 이것이 상항의 비극입니다. 결국 상항은 붙잡혀 거열형, 즉 몸이 5조각으로 찢기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항의 법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진나라는 상항의 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기반으로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상항은 죽었지만 그의 업적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개혁가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이 열매를 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상항은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진효공이 죽자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후원자 없는 개혁가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상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여부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부리, 그는 전국시대의 거상, 즉 대상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투자자이자 벤처 캐피털리스트입니다. 그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여부리가 조나라에서 장사를 하다가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진나라의 왕자 자초였습니다. 자초는 조나라의 인질로 와 있었습니다. 신분은 왕자였지만 실질적인 대우는 초라했습니다. 진나라에서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왕자였습니다. 여부리는 자초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화물이다. 사두어야 한다. 이것이 기화각어, 즉 기이한 물건을 사두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여부리는 자초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자초를 진나라의 왕위 계승자로 만들기 위한 로비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진나라 왕의 총애를 받는 화양 부인을 설득해 자초를 양아들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초가 진나라로 돌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부리에게는 총애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부리는 그 임신한 여인을 자초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바로 훗날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시황은 여부리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사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부리라는 인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것을 투자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여인도. 결국 자초는 진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부리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초가 죽은 뒤 그 아들, 즉 진시황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여부리는 막강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중부, 즉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이 성인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진시황은 권력을 직접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부리는 점점 밀려났습니다. 결국 여부리는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 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그를 더 먼 곳으로 이주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자 여부리는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부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한 인질 왕자에게 투자해서 그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끝은 자살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여부리는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투자한 대상은 결국 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성장했고 자신만의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부리의 존재는 진시황에게 불편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이 왕이 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은 위협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왕이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은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당신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토사구팽. 또다시 이 말이 떠오릅니다. 이제 우리는 사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바로 구런의 이야기입니다. 구런은 초나라의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애국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직에 완전히 헌신했지만 결국 버림받은 직장인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비극적입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나라에 의해 버림받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사람입니다. 구런은 초나라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위협에 맞서 제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이간책에 넘어간 초나라 왕은 구런을 멀리하고 결국 추방했습니다. 구런은 유배지에서 초나라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나라 군대가 초나라의 수도를 함락시켰습니다. 초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구런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명나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구런이 죽기 전에 남긴 글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이소입니다. 이소는 구런이 자신의 고통과 나라에 대한 사랑을 담아 쓴 장편시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탁한데 나만 홀로 맑고 모든 사람이 다 취해 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다. 이 구절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옵니다. 구런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초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그를 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구런의 이야기는 조직에서 가장 비극적인 유형의 인물을 보여줍니다. 능력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판단력도 있지만 정치적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 옳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권력자의 귀에 닿지 않는 사람, 결국 시스템에 의해 밀려나고 버림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정직하게 말하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지만 결국 승진에서 밀리고 조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구런은 2000년 전에 이미 그 비극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구런을 기리기 위해 단오절에 강에 쌀로 만든 음식을 던지는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이 구런의 시신을 먹지 못하도록 이 풍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구런을 기억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기에서 빠져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진시황의 이야기입니다. 진시황, 그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입니다. 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천하를 통일한 사람, 만리장성을 쌓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문자를 통일한 사람, 그는 분명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인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진시황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사마천은 진시황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폭정과 편집증을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진시황은 권력을 잡은 뒤 극도의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유학자들을 생매장했습니다. 책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분석행위입니다. 그는 불로불사를 원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수은을 먹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은이 그의 수명을 단축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시황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권력의 역설이라고 봅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잃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천하를 가진 사람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또 다른 비극이 있습니다. 그는 후계자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후계자를 정하는 것도 회피했습니다. 결국 그가 순행 중에 갑자기 죽자 환관 조고와 승상이사가 유언을 조작했습니다. 현명한 장자 부소를 죽이고 어리석은 호해를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불과 15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진시황이 그토록 원했던 만세의 제국은 2세 황제에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는 영원을 원했지만 가장 짧은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진시황은 창업자 리스크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창업자가 너무 강력하면 조직이 창업자에게 완전히 종속됩니다. 창업자가 사라지면 조직도 무너집니다. 진정한 위대한 리더는 자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기의 가장 깊은 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열전이라는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황제나 왕이 아닌 일반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객, 상인, 의사, 점쟁이, 광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사마천은 정성껏 기록했습니다. 왜 사마천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사마천의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는 왕과 황제만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모든 인간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자객 열전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가의 이야기는 특히 유명합니다. 형가는 진왕, 즉 훗날 진시황이 되는 사람을 암살하려 했던 자객입니다. 그는 연나라 태자단의 부탁을 받아 진왕 암살을 계획했습니다. 형가는 독이 발린 지도 속에 비수를 숨기고 진나라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도를 펼치다가 비수를 꺼내 진왕을 찌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형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형가가 떠나기 전 역수에서의 이별 장면이 유명합니다. 형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람은 소소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 장면이 얼마나 비장합니까? 형가는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떠났습니다. 그것은 용기입니까? 아니면 무모함입니까? 저는 이것이 의리라고 봅니다. 형가는 태자단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형가의 선택이었습니다. 형가의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암살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인간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형가입니다. 이제 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사는 진시황의 승상이었습니다. 그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치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 권력자의 오른팔이자 국가 전략 총괄 책임자입니다. 이사의 이야기는 그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창고 관리인으로 일할 때 쥐를 봤습니다. 창고 안의 쥐는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간의 쥐는 비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디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나는 반드시 좋은 곳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사의 야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사상가 순자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로 가서 결국 승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성공은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진시황이 죽은 뒤 환관 조고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사는 처음에 조고에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고의 협박에 굴복해 유언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고에 의해 모반죄로 처형되었습니다. 5형, 즉 5가지 형벌을 모두 받고 저작거리에서 허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사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와 함께 고향에서 누런 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하고 싶구나. 그것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승상이 마지막 순간에 원했던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고향에서 아들과 함께 개를 데리고 사냥하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권력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권력은 당신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사는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이제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천명입니다. 사기에는 천명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 하지만 사마천은 천명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는 사마천이 천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고 봅니다. 항우는 자신의 패배를 하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그것이 항우의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했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이 천하를 통일한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국은 1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마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인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 탓을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대적인 사고방식입니까? 2000년 전에 사마천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론이 아닌 주체성, 하늘이 아닌 인간, 이것이 사기의 철학입니다. 이제 사기에서 빠져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유방과 여후의 이야기입니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운 뒤 그의 아내 여후는 점점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방이 죽은 뒤 여후는 사실상 한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유방의 총애를 받았던 척부인을 인간 돼지로 만들었습니다. 팔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먹게 하고 벙어리로 만든 뒤 뒷간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아들 효혜제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었습니다. 여후의 이야기는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후는 분명히 총명하고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녀의 가장 어두운 면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인간성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두 얼굴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역사의 반복성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쓴 이유 중 하나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기에 기록된 패턴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토사구팽은 지금도 반복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만 회사가 안정되면 당신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한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은 지금도 반복됩니다. 상황이 개혁을 하려 할 때 귀족들이 저항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조직에서든 변화를 시도하면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지 않는 현실도 지금도 반복됩니다. 한신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지만 처형당했습니다. 지금도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직, 정치, 인간관계, 타이밍, 이 모든 것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도
지금도 반복됩니다. 범녀처럼 자발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에 집착하다가 결국 강제로 끌어내려집니다. 이것들이 모두 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책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기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화식열전입니다. 화식열전은 사기에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사마천은 여기서 매우 혁신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상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유교적 관점에서 상인은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상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부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화식열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권력이 없어도 권력자처럼 살 수 있다. 가난한 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사마천은 이미 돈의 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화식열전에는 범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범녀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어떤 원칙으로 부를 쌓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녀의 사업 원칙은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어라. 풍년에는 물건을 사두고 흉년에는 팔아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적당한 이익에 만족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라. 이것이 2000년 전의 투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통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공자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공자는 노나라 출신으로 당시 가장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인, 즉 어질물 핵심 가치로 삼는 유교를 창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그를 제대로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사상을 이어받아 퍼뜨렸고 결국 공자의 사상은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사마천이 공자에 대해 쓴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상상해 보았다. 노나라에 가서 공자의 사당과 수레, 의복, 얘기들을 보았다. 제자들이 그 안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머물렀다. 천하의 군왕과 현인이 많았지만 살아서는 영화롭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자는 포에, 즉 평민 출신이었음에도 10여 세대가 지난 지금도 학자들이 그를 으뜸으로 삼는다. 이것이 지극한 성인의 경지다. 이 구절에서 사마천의 깊은 통찰이 느껴집니다. 권력은 사라집니다. 군대도 사라집니다. 재산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힘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마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황제에게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사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를 치욕스럽게 만든 황제의 이름은 역사 교과서에나 나오지만 사마천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 숨쉽니다. 이것이 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불멸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불멸은 당신이 세상에 남긴 것에 있습니다. 이제 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오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자서는 초나라 출신으로 아버지와 형이 초나라 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오나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초나라의 수도를 점령했을 때 초나라 평왕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오자서는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것이 굴묘편시, 즉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채찍질한다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오자서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나라 왕 함녀가 죽고 부차가 즉위했습니다. 오자선은 부차에게 월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차는 월나라와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오자서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결국 오자선은 부차에게 자살을 명령받았습니다. 오자선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눈을 뽑아 오나라 동쪽 성문에 걸어두어라. 내가 직접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나라는 결국 월나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오자서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오자서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충성과 그 충성이 배신당했을 때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오나라는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나라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역사적 패턴입니다. 충언을 듣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당장은 불편한 말이지만 그 말이 옳다면 그 말을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기의 마지막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사마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왜 이 책을 썼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명산에 보관하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당한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사마천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치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치욕을 에너지로 삼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책을 읽고 그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사마천을 치욕스럽게 만든 한나라 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사마천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칼로 하는 복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복수, 자신의 작품으로 하는 복수, 그것이 가장 완전한 복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항우는 가장 강했지만 졌습니다. 한신은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처형당했습니다. 능력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능력 위에 인간관계, 타이밍, 자기인식, 구조를 보는 눈이 더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권력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사, 여부리, 한신, 오자서, 이들은 모두 최고 권력자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권력에 의해 파멸했습니다. 권력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안전은 자신의 내부에 있습니다. 자신만의 능력, 자신만의 판단력, 자신만의 가치관.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언제 떠나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범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을 넘어 번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결단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결단은 정점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역사를 아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사기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토사구팽, 기득권의 저항, 충언을 무시하는 리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된 창업자,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패턴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불멸은 권력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남긴 것에 있다. 사마천은 치욕을 당했지만 사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공자는 정치적으로 실패했지만 그의 사상은 동아시아 문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가는 암살에 실패했지만 그의 비장한 결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진정한 유산은 권력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항우처럼 압도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오만함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한신처럼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조직 정치에서 고전하고 있습니까? 구런처럼 옳은 말을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외롭습니까? 아니면 법녀처럼 자신의 핵심 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 알고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사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선택한다면 고통은 당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치욕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당신이 선택한다면 치욕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마천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기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를 읽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돈은 사사로움이 없다. 항상 선한 사람의 편이다. 하지만 사마천 자신의 삶을 보면 그는 선했지만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거짓말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의 돈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당신 편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결국 진실은 살아남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인정받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일 수도 있고 당신이 죽은 뒤일 수도 있습니다. 사마천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명예회복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마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도입니다. 이것이 사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기적인 성공과 실패에 일이 일비하지 않기 위해서,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사기는 역사서이지만 동시에 인간학입니다. 정치학이지만 동시에 철학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사마천이 치욕 속에서 써내려간 그 글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에 닿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자는 언제나 당합니다. 하지만 사기를 읽은 자는 적어도 이것을 압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사기가 2000년 동안 인류에게 전해온 메시지입니다. 사기를 읽지 않고 역사를 논하지 마십시오. 사기를 읽지 않고 인간을 논하지 마십시오. 사기를 읽지 않고 권력을 논하지 마십시오. 사기를 읽은 자만이 비로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사마천은 치욕 속에서 불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30분 동안 함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기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사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나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통찰을 드릴 수 있는 고전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